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유럽입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시사한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달러 위상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화의 대안으로 유로화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유로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anging landscape could open the door for the euro to play a greater international role. 중국도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 은행에 국제 무역을 할 때 위안화 결제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위안화 거래 비중을 늘려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려는 겁니다. China's growing economy, the RMB is the second largest trade finance currency today. It is an important currency in terms of trade flows. 전 세계 외화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의 비중은 최근 몇 년째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달러화의 비중은 57.4%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불확실성이 커지며 달러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9%가량 하락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미 국채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现在美国它面临着许多这个维系它金融霸权的难题。那么其中呢，美元的地位与信用问题呢，是它当中的结构性难题。这种结构性难题存在着不可解性。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관세 정책은 자국에서조차 외면받으며 위력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까지 흔들리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한 학부모가 온라인 폭력을 경고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몇 년 전 10대 아들을 온라인 폭력으로 잃었는데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게는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평범한 15살 소년이었던 크리스토포로스. 그는 2022년 3월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는 유품을 정리하다 아들의 컴퓨터에서 다크웹 접속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50일 챌린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자발적 격리나 자해 등 극단적인 과제를 요구했고 거부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They asked him to complete challenges and the whole process was about 50 days. And the challenges started from easy to harder. 아들은 개인 정보를 찾다 우연히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공간이지만 크리스토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nd they may well have gone there innocently to get some of the best cheats, free upgrades, or even free games because they can install them. 크리스토포로스의 부모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적어 다크웹의 낯선 이용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지 모른 채 가까워지고 부모들은 온라인 세상이 낯설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모른 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For us, our aim is to save children's lives and educate them with the dangers of whilst playing online, they should not play online with people they do not know. 정부도 온라인 폭력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니콜라우 부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흰동가리. 영국 뉴캐슬 대학과 연구센터 과학자들이 5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흰동가리 134마리의 몸 길이를 측정하고 수시로 수온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흰동가리 몸집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다시 몸집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대학 연구팀에서 고대 이집트 미라를 연구합니다. 그중에서도 미라 냄새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미라 시체에서는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나무 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특한 향은 침엽수 수지, 몰약과 유향과 같은 껌 수지, 고대 방부 처리 과정에 사용된 왁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악취는 부패를 나타낸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귀여운 새끼 원숭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독일 오펠 동물원에서 태어난 바바리 원숭인데요.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새끼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건데요. 바바리 원숭이는 보통 한 마리만 낳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데리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육사들은 두 새끼를 모두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쌍둥이는 모두 건강해 보인다고 하네요. 스위스 한 작은 마을 광장에 새하얀 타워가 등장했습니다. 문화 허브 역할을 하길 바라며 설계된 이 타워는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져 화제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D 프린팅 구조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높이는 약 30m로 콘크리트 기둥 32조각을 조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겹겹이 쌓인 화려한 케이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은 지역 제과점 역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개발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건설을 강조하고 이곳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코뿔소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정부가 꾸준한 보호 정책을 편 결과 개체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 메루 카운티의 황금빛 초원. 야생동물 보전팀이 코뿔소 보호를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흰 코뿔소에 접근해 마취총을 발사한 뒤 쓰러진 코뿔소의 귀에 삼각형 모양의 절개를 넣는 노칭 작업을 진행합니다. We carry out this rhino notching exercise after every 2 years, purposely to make sure we are able to identify individual rhinos by their numbers. 노칭은 보호동물의 개체 식별과 평생 추적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일종의 야생동물의 지문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코뿔소뿐만 아니라 사슴이나 가축 등 개체 구분이 필요한 다양한 야생동물 관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케냐에서는 46마리의 코뿔소의 노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던 코뿔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케냐에서 1970년대 약 2만 마리에 달했던 동부 검은 코뿔소는 미렵이 기승을 부리면서 1980년대 들어 고작 400마리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케냐는 과감한 코뿔소 보존 정책에 나섰고 현재는 약 2,100마리까지 개체 수를 회복시켰습니다. By last year, after many efforts, many concerted efforts, Kenya achieved its key landmark of 1,000 black rhino. 지구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던 코뿔소. 케냐에선 코뿔소 보호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남성 주변을 하얀 새 한 마리가 따라 날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옆에 꼭 붙어 비행하는 이 새는 사실 남성의 반려동물인데요. 이집트에서 체조 코치이자 조류 조련사로 일하는 이스마일이 비둘기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그가 부르면 지상에서 6층까지 날아간다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교통소음을 무서워했다는 비둘기. 새가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은 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 국가 세네갈 국립공원에서 코끼리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1년부터 공원 카메라에 잡힌 코끼리는 단 한 마리뿐이었는데요.
공원을 가로지르는 한 트럭 운전사가 코끼리 3마리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네갈 코끼리 개체수는 수십 년 동안 밀렵과 삼림벌채, 서식 침범 등으로 몇 마리 남지 않게 됐는데요. 외딴 지역에서 희귀한 목격 사례가 생기면서 환경보호론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에게서 받은 항공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공짜로 받았다고 자랑해온 보잉 747 항공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전용기의 유지비 문제를 이유로 들며 공짜 선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We have 40-year-old aircraft. The money we spend, the maintenance we spend on those planes to keep them tippy-top is astronomical. I could be a stupid person, say, no, we don't want a free, very expensive airplane. But I thought it was a great gesture. 하지만 CNN 등 복수 매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카타르의 항공기 판매를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형 에어포스원 제작이 늦어지자 다른 방법을 급히 찾았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로 카타르 측에 항공기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카타르에 항공기 무상 기부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Let's be very clear. The government of Qatar, the Qatari family, has offered to donate this plane to the United States Air Force. The president, frankly, has nothing to do with it. It's the Air Force's project to take on. 카타르 정부 역시 뇌물 논란은 억측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월드컵 유치나 튀르키예에 항공기를 준 사례들도 모두 합법적인 선물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 see it as a normal thing that happens between allies. 하지만 미국 의회는 외국 정부의 초고가 선물이 헌법상 의회 승인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전용기로의 개조 비용만 10억 달러가 넘어 현실성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외교 거래 방식과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면 마음이 설레기 마련인데요. 미국 애리조나주 한 부부의 부푼 꿈은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집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집에 들어선 부부를 맞이한 건 벽에 붙은 흰개미 떼였는데요. 흰개미 떼 영상은 2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세탁실 배관이 폭발하고 초인종 뒤 뻥 뚫린 벽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부부는 이사할 집을 확인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한 농장에서 말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점인데요. 이곳에서는 말이 금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을 농장에서 1년 동안 지속하면서 유대감과 자신감을 형성하고 이후 말과 관련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경마에 빠져 말이 이겨도 술을, 저도 술을 많이 마셨던 예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한 참가자. 말을 사랑하게 되면서 새 삶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매해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정하고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데요.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양귀비 명예의 벽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60만 송이가 넘는 양귀비 꽃은 모두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군 장병들을 상징하는데요. 약 40m 높이로 만들어진 양귀비 벽은 2018년 내셔널몰에 설치돼 매년 수많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보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대신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주인공은 꽃갈 모자를 쓴 채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반려견 비너스입니다.
Digo, yo siento que ella es tipo muy humana, está muy humanizada, entonces quiero como que, o sea, no sé, siento que se va a dar cuenta que es su cumpleaños y se va a sentir como protagonista. A ella le encanta que le den atención, obviamente, digo. 이제 이런 생일 파티는 아르헨티나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구 8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등록된 반려견 수는 이미 14세 이하 어린이 수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보유율 이면은 지난 10년간 40% 넘게 뚝 떨어진 출산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유치원들의 정원 미달 사태가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아이 대신 반려견이 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radicionalmente se podía cuestionar subir a tus animales a la cama o festejarles el cumpleaños o lo que se decía humanizarlos. Hoy, por el contrario, lo que se cuestiona es tener animales sin formar vínculos de familia con ellos. 이러한 문화 변화는 다시 경제 지형도에 영향을 미쳐 반려동물 전용 베이커리부터 호텔, 묘지까지 관련 산업이 떼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Para nosotros Tai es un hijo más. Sí. De hecho, cuando en el embarazo le decíamos, Tai, vas a tener un hermanito. Va a venir un hermanito. Y a él le decimos, quédate con tu hermanito. Para nosotros es así. 정치권도 펫 프렌들리 도시 법안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이보다 개가 더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라는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인간관계의 대체제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출산 포기와 공동체 해체라는 더 심각한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교도소에서 늦은 밤 경보가 울렸습니다. 철창 위를 걷던 한 고양이 때문인데요. 교도관이 포획한 고양이 몸에는 마약 꾸러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꾸러미를 잘라내 마리화나 235.65g, 헤로인 67.76g 등을 분리한 뒤 고양이는 국립동물보건국으로 보냈는데요. 당국은 범죄단체가 조직적인 작전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이 고양이를 마약 거래상, 나르코스 고양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운반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보안 검색을 우회하기 위한 수법으로 파나마와 스리랑카에서 유사한 사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밤 숲속 동물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안 지역에 나타난 퓨마인데요. 이곳에서 100년 넘게 멸종동물로 여겨져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지역 보존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신호로 해석했는데요. 퓨마는 최상위 포식자로 제규어에 이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를 보호하는 일은 전체 먹이 사슬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끝으로 중동아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태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 재유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중국 병원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복도까지 환자로 가득 차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도시 병원들이 다시 포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중국 본토의 코로나 양성률은 최근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올라 16%를 넘어섰습니다. 대만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응급 환자가 약 19,000명으로 급증했고 태국은 최근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3,000명을 넘으면서 11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신규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어서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jority of the patients actually have not been vaccinated since the past about 1 to 2 years. With the drop in the immunity of the COVID infection, actually they actually are more vulnerable. 코로나 재유행의 가장 큰 원인으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백신 면역력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시아 전역에서 재확산이 본격화되자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Your adoption this morning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will rank among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is organization and of global health.
그러나 미국이 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아시아 확산세가 곧 국내 재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게다가 올여름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내 환기가 줄어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유행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한편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도미노처럼 번지는 코로나 재확산이 또다시 전 세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2025 월드 오브 커피 자카르타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중에는 2024년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이 제공하는 커피 음료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75개국 400여 개 브랜드와 15,000여 명 커피 전문가가 참가해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월드 브루어스 컵이 열려 세계 최고 커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쟁도 이어졌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중국의 조지 진양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권투 장갑과 헤드기어를 착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나름대로 자세를 잡고 권투 동작을 선보입니다.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끼리 대결하는 권투 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전문가는 춤 공연과 비교하면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로봇들은 공중 스핀킥과 같은 어려운 동작을 소화해내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대결을 펼쳐줄지 궁금하네요. 에메랄드 빛을 내는 광활한 소금 호수 한가운데 거대한 꽃이 피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카르한 소금 호수의 모습인데요. 호숫가에서 민족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공연자들이 우아하게 춤추는 광경과 함께 독특한 소금 호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얀 소금꽃이 온 동네 봄을 알리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죠.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품 시장 소식입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이 둔화한 가운데 프랑스 명품업체 샤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넬은 지난해 매출액이 2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조 3천억 원으로 3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28% 감소한 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장 문을 닫았던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전년보다 7.1% 줄면서 전체 매출 감소를 이끌었는데요. 샤넬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이 일부 시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샤넬은 올해 48개 매장을 늘릴 계획이며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중국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죠. 이 샤넬의 실적 부진을 꼽으셨는데 명품 브랜드 매출이 줄어든 이유 역시 전체적인 경기 침체, 이 탓이 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먼저 샤넬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매출이 한 4.3%, 근데 영업이익은 30%나 감소를 했어요. 오. 이게 2020년 당시 이제 팬데믹 때 있잖아요. 코로나19 네. 때. 그 당시에 이제 공장들이 폐쇄하면서 이때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타격이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의 명품 업체라고 하게 되면 LVMH를 꼽죠, 보통. 그 아르노 회장의 그 순위가 부자 순위가 세계 1등이었어요. 네. 그 LVMH가 어떤 회사냐면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루이비통, 지방시, 펜디, 그다음에 뭐 티파니, 네. 태고 후이어 뭐 이런 다수의 그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명품 업체거든요. 이 양반이 세계 부호 순위 1순위였습니다. 23년 때.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은 욕망이 혁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어떤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 네. 당시에 이제 기술 혁신 기업들이 막 굉장히 막 발전하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뭐 네. 테슬라, 엔비디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어떤 혁신을 눌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1년이 지난 거죠. 24년에. 예. 그 아로노이 회장의 그 부호 순위, 세계 부자 순위가 6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오. 자산이 한 310억 달러 정도 규모를 줄었고요. 1위부터 5위까지는 테크 기업들 사장들이 다 차지를 했어요. 가령 뭐 테슬라, 메타, 아마존, 네.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라클 이런 어떤 이 창립자들이 대부분 다 수위를 차지했고 명품업계의 최대 명품업계라는 그 아로노 회장 같은 경우는 순위가 6위까지 밀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년도에 명품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 갖다 유심히 보게 되면 대충 한 2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경기 둔화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 매출이 높았던 얘기군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20년 이후부터는 그가 1910년 이후부터는 아시아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가령 예. 뭐 중국에서도 부자들이 막 쑥쑥쑥쑥 나오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가령 뭐 특정 이름을 대서 그렇지만 특정 업체의 핸드백을 구하기 위해서 뭐 네. 오픈런을 한다 뭐 예, 이런 게 예. 뉴스에 실릴 정도까지 됐었으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사실은 23년, 24년 굉장히 어려웠죠. 이제 헝다 사태 일어나서 부동산 그렇죠, 붐이 그렇죠. 부동산 버블이 폭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 가장 큰 소리는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경기 둔화 현상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뭐 오늘만 살자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예. 지금은 아끼는 게 더 유행이라고 하죠. 네. 지금은 다시 뭐 경차 사고 이런 붐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닫은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비자들의 신뢰, 어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해 계속 이어지는 거는 명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간 흐트러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자신들이 이제 중국의 그 주문자 부착 상표, 그러니까 명품업체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SNS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에르메스의 이제 버킨백이죠. 그게 이제 소비자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자기들이 그 버킨백을 갖다가 하청받아서 만든다. 근데 원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다 합쳐서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영상을 갖다가 SNS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명품업계에서는 사실 이걸 갖다 부정하죠. 우리가 왜 거기다가 그런 걸 갖다가 하청을 맡기냐. 네, 네. 뭐 그거는 사실 중국 짝퉁 업체들의 어떤 그 바이럴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네. 뭐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둘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그 분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명품 업체도 혹시 이런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하도급을 주어서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거 아니야? 뭐 명품 회사의 어떤 장인들이 한 땀 기울여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싼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이 하청을 줘서 다시 이걸 갖다 이태리나 프랑스로 가져와서 네. 일종의 테카리를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의문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어떻게 보게 되면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작년 6월에 발생을 했어요. 네. 이탈리아의 그 한 공장에서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디올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올의 하청업체라고 해요. 근데 이 하청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의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불법 고용을 해가지고 24시간 휴일도 없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가가 얼마냐? 8만 원. 근데 판매가는 4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50배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 명품 브랜드만이 주는 어떤 품격, 그다음에 어떤 장인 정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건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비윤리적인 어떤 노동 착취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네. 특히 뭐 장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하청업체에 줘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일종의 바가지에 가까운 어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들이 명품에 대한 어떤 수요를 둔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기 둔화로 예.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 명품 업체들이 뭐 지금 이런 어떤 그 어려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효과 중에 베블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일종의 이제 저는 이제 베블론 효과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배가 좀 이렇게 부르고 등이 좀 따뜻하면은 다시 말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벌면은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과시욕이거든요. 내 돈, 내 부와 내 어떤 주의를 갖다가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시하고 싶을 때 그럼 뭘로 과시를 할 거냐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명품에 대한 어떤 욕망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베블론 효과라면 비쌀수록 잘 팔린다라는 건데 네네. 경제학에서는 보통 비싸면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덜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명품 같은 이런 것들은 비쌀수록 오히려 잘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좀 경기가 좀 좋아진다.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은 명품업계의 매출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인류와 그 꾸준히 우리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오는 어떤 인간의 욕망, 네. 그 인간의 욕망을 먹이 삼아서 자라는 게 결국은 명품업이라고 네. 본다면은 다시 좀 그 지갑이 좀 두둑해지는 어떤 시대가 오면은 명품업계의 매출 회복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명품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가 명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 듀프라고 해서 명품하고 비슷한 뭐 디자인 기능을 가진 그런 듀플리케이션의 약자죠. 네네네네. 그런 상품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성비가 중시되는 시대죠.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 양상이 특히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현상들이 짙어졌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들. 요즘 화장품들도 그 다이소 매장 가서 많이 산다고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명품 화장품만 찾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 침체랑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뭐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 소식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본 얘기인데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1일 정도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일본하고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날짜에 벌어진 거거든요. 특히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1일 날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30년물, 40년물 금리가 아주 역사상 최대치까지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네. 채권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랑 네네.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 하루 전에 일본 국채 20년물에 대한 어떤 입찰이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수요가 굉장히 없었어요. 과거에는 뭐 수요가 몰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부진해서 거의 뭐 입찰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국채가 안 팔리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그 블룸버그가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에서 매수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살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예.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6월 달에는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감세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 이제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예요. 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0%인데 소비세는 10%인데 식료품에 붙는 거는 8%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쌀값이 네. 막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 식료품에 붙는 8% 소비세를 갖다가 0%로 하자고 계속 0%까지 낮추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세라는 게 일본의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식료품에 들어가는 식료품에 붙는 8% 소비세를 갖다가 0%로 낮추면은 5조엔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거예요. 펑크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럼 5조엔을 갖다가 벌충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적자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재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적재 그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네.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하락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포퓰리적인 어떤 감세 정책에 대한 그 채권 작용단의 어떤 경고.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을 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은 아니 그럼 일본은행이 사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일본 국채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였습니다. 가장 예. 큰 손이었죠.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양적완화라고 보통 우리들이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행이 사실 섣불리 과거처럼 일본 국채를 갖다가 많이 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5월달 물가가 4월달 물가만 해도 3.6%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풀지를 못하는 거고요. 네. 가령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일본은행에서는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작년 8월 달부터 실제로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는 걸 갖다가 분기별로 4천억 엔씩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말로 좀 테이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그러니까 국채 사는 규모를 갖다가 줄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마저 그 일본 국채를 살 여유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안 사니까 기관들, 가령 네. 뭐 제일 큰 소리라는 어떤 대형 그 생명보험사들마저 일본은행이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우리가 왜 사? 그러면서 사는 걸 갖다가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본 장기 그 국채 시장에 어떤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어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같은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그 미국 공화당 하원을 갖다가 통과를 했습니다. 예. 하원을 통과한 날에 똑같이 미국 국채 시장, 미국 국채 장기물 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네.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5%까지 근접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나 미국 공의하면은 두 개 다 강대국이고 드러나 다. 그다음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마저도 이런 무분별한 어떤 재정 팽창 정책, 네. 그다음에 그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어떤 감세 정책이 동반이 되게 되면은 이런 채권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네.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양시장,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시장, 미국의 국채 시장이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감세를 갖다가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면 대중의 지지를 갖다가 쉽게 받을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렇다면 감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증세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조세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특히 이걸 갖다 되돌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본의 국채 시장, 미국의 국채 시장, 네. 양시장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분석도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벌써 뭐 일본 국채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일본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예, 굉장히 예. 많이 있는데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국채를 팔고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 국채를 팔면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현상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해 있던 그 엔화 자금들이 일본 본토로 이제 철수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통 네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규모를 갖다 추산하는 거는 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게 일시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그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금융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이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추가적인 어떤 적자 국채 발행을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적자 국채 발행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부채들에 대한 어떤 이자 지급을 하는데도 적자 부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가 그걸 갖다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세계 1위다.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갖다가 우리가 네. 직시해를 해야 될 때다. 우리는 그 유럽의 병자라고는 그리스보다도 그 정부 부채 비율이 1.5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감세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감세 정책을 갖다가 그 시행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일본 같은 경우가 제로 금리였으니까 네. 적자 국채를 반응해도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있는 세계를 우리도 진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있는 세계가 되면 기존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해도 그게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점을 갖다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꿰뚫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또 관세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지난주에 월마트 얘기했는데 네네. 이번에 또 트럼프하고 애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날 애플의 25% 관세를 갖다가 네. 느닷없이 위협을 했어요. 느닷없이.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애플의 하청 공장이죠. 폭스콘이 인도의 그 공장을 갖다가 확장하겠다. 15억 달러 들여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네. 했습니다. 왜 인도에다 확장을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 공장을 갖다가 확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였냐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 네. 25% 관세를 갖다가 부담해야 될 그걸 어떤 각오를 분명히 네. 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상호 관세를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전자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니터 같은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갖다가 일단 면제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이렇게 면제를 한 약속의 배경에는 사실 애플의 그 팀 쿡 CEO가 우리 미국에 5천억 달러 추가로 그 투자를 할 거야. 예, 예. 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뭐 5천억 달러면 이거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내심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아이폰 제조 기지도 좀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이 제조 공장을 미국 내로 옮기는 대신에 굳이 그 인도 공장을 갖다 확장을 해서 인도에서 그 만들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밝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인도에 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미국에서 관세 없이는 무엇도 팔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네.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갖다가 이거는 썰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고 뉴욕 타임스에 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월가에서 도는 소문이에요. 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거는 그 5월 16일에서 18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잖아요. 그때 팀 쿡 그 애플 CEO한테 야, 우리 그 중동 순방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팀 쿡 CEO가 그 동행을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화가 나서 예, 예. 애플에 대해서 느닷없이 25% 관세를 부과했다는 예.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을 만듭니다. 이쪽에 이제 그 24일 전이죠. 그러니까 23일 그 애플의 그 25% 관세 부과를 갖다가 시행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24일 하루 전이 23일에 네네. 자신의 밈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200명을 갖다가 그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었대요. 예. 그리고 그중에 20명 같은 경우에는 VIP라고 그래가지고 백악관 비밀 투어까지 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다음날 되는데 트럼프 밈코인 가격이 10%가 하락한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근데 이게 트럼프 자산의 벌써 40%나 된다라고 네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이게 화가 나서 느닷없이 EU에 대해서도 같은 날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네. 걸 갖다가 확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있다가
며칠도 아니죠. 몇 시간 지나서 EU에 대해서 일단 50% 관세는 처리를 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럼 애플에 대한 어떤 25% 관세 부과를 갖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위협을 하게 되면 애플은 미국으로 제조 어떤 그 공장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길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미 이제 각종 분석기관, 특히 UBS 같은 경우는 애플이 미국으로 그 아이폰 생산 기지를 옮기면은 생산 비용이 얼마가 올라가냐면은 23%에서 한 54%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 만들어서 뭐 25% 관세를 갖다가 맞는 거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애플이 미국으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한다고 하지만 굳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겠느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거는 뭐냐면은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관세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굉장히 여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7월 8일 날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중국과의 어떤 관세 유예 90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8월 12일이면 만료가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까지 모든 국가하고 그 상호 관세 협상을 갖다가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만은 그때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임박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덕.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심기가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관세 폭탄을 갖다가 불쑥불쑥 던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변동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며칠 사이에 좀 아주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무효 판결 내렸다가 제동을 걸었죠. 그랬다 하루 만에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이제 항소법원에서 상호관세 지속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인용을 하면서 일단 또 다시 복원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연방 그 국제무역과 국제관의 어떤 무역을 다루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IEEPA 그러니까 국제 비상 경제 관한법을 동원한 지금의 상호 관세, 기본 관세,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는 전부 다 효력이 없다라고 1심에서는 일단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품목별 관세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죠. 이거는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를 한 거고요. IPA법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비상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이 어떻게 보게 되면 대통령한테 비상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데 쓰이는 거냐면은 주로 가령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아니면 무역 제재뿐만이 아니라 자산 동결 같은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IEEPA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게 연방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권한받기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1심 판결에 뭐 어떻게 보기엔 불복을 하겠습니까? 바로 항소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법원에서 일단 그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양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될 동안에는 기존의 어떤 그 상호 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본 관세를 갖다가 효력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판결이 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판결이 됐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움찔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항소법원에서도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미국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IEEPA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은 그 사실은 그 관세에 대한 어떤 권한은 미국의 의회에 있는 거지 미국 헌법에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하는 IEPA법에 의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관세를 갖다가 남용할 수는 없다. 이 점을 갖다가 연방법원에서 명백히 밝힌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트럼프 그 행정부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굴복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알루미늄이라는 철강에 관세한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그 부과가 된 거고요. 예. 이 법을 또 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역법 122조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너무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해, 무역 적자가 심해. 그럼 그 나라에 일단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대신 152일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덜하죠. 근데 무역법 338조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차별을 한다. 이럴 때는 50%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IPA법을 쓴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상무부라든지 무역대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IPA법을 쓴 거는 일종의 비상대권을 쓴 거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연방법원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동에 한 발 물러서게 된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들은 역시 있다. 시간적인 어떤 시간은 걸리겠고, 일단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거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존의 법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멈추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그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되는데 재판 진행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